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납득을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냔 말이야.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지금? 아니 어떻게 납득해야 돼요, 대표님? 어차피 설전인 것 같은데 컨셉이 네. 저는 방금 말씀하신 시각은 약간 나이브한 시각이라고 봐요. 국제정치, 현실정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욕먹을 각오 표현 드리는데 너무 방정 맞아요. 가격점 뜬다고 해서 슈퍼 사이클이고 뭐 저 미국 진짜 5,500억 달러만큼 사랑합니다. 투자도 분산 투자, 그리고 시사평론도 분산해서 네,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면 어떻게 두 분이 악수하시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그래, 우리 막 싸운 적이 없는데 왜 악수를 해야 돼? 아니 무슨 소리야? 아 진행이 왜 이래? 아니 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혜진입니다. 세상에 돈이 되는 모든 이야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머니스코프를 통해서 확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길었던 긴장 상황이 종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소 다른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미국의 관세 해방의 날 일주기, 보호무역 파장의 여파가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다가왔을까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또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와 이용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약간 썰전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급한 게 저희가 방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했어요. 먼저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 형이 등장했어요. 예. Thank you very much. My fellow Americans, good evening. We are systematically dismantling the regime's ability to threaten America or project power outside of their borders. That means eliminating Iran's navy, which is now absolutely destroyed, hurting their air force and their missile program at levels never seen before, and annihilating their defense industrial base. We've done all of it. Their navy is gone, their air force is gone.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Taken together, these actions will cripple Iran military, crush their ability to support terrorist proxies, and deny them the ability to build a nuclear bomb. Our armed forces have been extraordinary.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militarily. Everyone is talking about it, and tonight I'm pleased to say that these core strategic objectives are nearing completion. 네, 좋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관련 내용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했던 대로 뭐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다. 뭐 전쟁 확실히 이겼다는 표현은 아직은 안 나왔는데 네. 거의 뭐 한 80~90% 군사 베이스, 특히 핵무기 시설 초토화시켰다. 어나이올레이시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 정도 팩트 전달하고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하고 있는지 뭐 그런 큰 그림 정도를 지금 전달하는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트럼프 연설이나 30년 전 젊었을 때부터 책자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본 입장에서 보면 뭐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친미 절대 아니고요. 근데 트럼프는 저런 연설이나 말을 할 때 굉장히 좀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 전술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제뉴인한 뭐 호소력이 있는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네. 그렇죠. 너무 솔직하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승리를 이끌었고 지금까지 잘해왔다. 이런 말들도 사실 정말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결론이 안 난 상태라서 저희가 중간 점검 차에 이제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데 우리 이용주 시사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했던 대로 나왔죠. 그 트럼프의 그 연설들을 계속 보면은 일단 전 정권 욕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바이든 오바마가 나오고, 원래는 네. 바이든이에요. 주제가 바이든 정말 맨날 졸기만 하고 한 것도 없고 무능력하다 이 얘기를 엄청 맨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주제를 조금 바꿨어요. 오바마가 정말 최악이었다. 거슬러 올라가요? 네. 그래서 오바마가 예전에 이란과의 딜을 했던 게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와서 자기가 일기 때 했던 약속, 이란이 이 핵을 가지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지금 저 그 대국민 발표가
미국 시간으로 워싱턴 DC 시간으로 9시 저녁 9시에 시작이 되고 네, 네. 이란 시각으로는 새벽 4시에 하는 발표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 보지 말라는 거죠. 뭐 얼마나 대단한 발표가 있겠어요. 거기서 뭐가 나올 건데. 우리가 아직 저거 끝까지 안 봤지만은 나중에 무슨 얘기 나올 거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왼쪽 웨스트윙을 그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 그거 못 짓게 하느냐. 왜냐면 지금 처음에 봤을 때 무슨 얘기로 시작했냐면 최근에 어제 아르테미스 2호라고 유인 달 탐사선을 54년 만에 미국 나사에서 띄어 올렸습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일단은 트럼프의 모든 연설은 자기 칭찬이야. 나를 칭찬해야 돼. 스스로. 나르시즘이 강한 사람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고 모두가 날 사랑해야 돼. 그 와중에 오바마, 바이든 다 정말 최악이야. 이렇게 가서 사실 결론이 없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했던 얘기 그냥 반복하는 뭐 그런 거밖에 되지 않았나. 몰라요. 또 저희가 끝까지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결론 한번 들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 가운데 놀라웠던 게 중동 국가로부터 모든 독립을 해냈고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allies라고 했는데 그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약간 우회적으로 결국엔 종전을 좀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To our children from ever having to face a nuclear Iran. And we are going to finish the job, and we're going to finish it very fast. We're getting very close. I want to thank our allies in the Middle East, Israel, Saudi Arabia, Qatar, the UAE, Kuwait, and Bahrain. They've been great, and we will not let them get hurt or fail in any way, shape, or form. Many Americans have been concerned to see the recent rise in gasoline prices here at home. This short-term increase has been entirely the result of the Iranian regime launching deranged terror attacks against commercial oil tankers in neighboring countrie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the conflict. This is yet more proof that Iran can never be trusted with nuclear weapons. They will use them, and they will use them quickly. It would lead to decades of extortion, economic pain, and instability worse than we can ever imagine. Iran has been essentially decimated. The hard part is done, so it should be easy. And in any event, when this conflict is over, the strait will open up naturally. It'll just open up naturally. They're going to want to be able to sell oil because that's all they have to try and rebuild. It will resume the flowing, and the gas prices will rapidly come back down. Stock prices will rapidly go back up. They haven't come down very much, frankly. Thanks to the progress we've made, I can say tonight that we are on track to complete all of America's military objectives shortly, very shortly.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In the meantime, discussions are ongoing. Regime change was not our goal. We never said regime change, but regime change has occurred because of all of their original leaders' death. They're all dead.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because it would not give them even a small chance of survival or rebuilding. But we could hit it, and it would be gone, and there's not a thing they could do about it. They have no anti-aircraft equipment. Their radar is 100% annihilated. We are unstoppable as a military force. 좋습니다. 일단 결론이 안 났어요. 네, 저희가 녹화를 끝낸 시점에서 뭐 결론이 나올까요? 결론이 별거 있겠습니까? 뭐 어느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 예상을 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화자찬. 그리고 자화자찬,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전쟁이나 어떤 지정학적인 갈등은 기본적인 그 어떤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명분 싸움이거든요. 명분 싸움인데 뭐 역시 예상했던 대로지만 지금 방금 얘기한 게 그 테이크 케어를 직접 해라. 그런데 다만 제가 상상했던 지금 협상 얘기 나오고 우리 뭐 걸프에서 발 뺄 거야 했을 때 조금 극단의 상황을 걱정했던 건 미국이 이제 발을 정말 빼버리면 그때부터가 정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무슨 뭐 평화롭게 뭐 그냥 알아서 통행해 이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벌써 지금 보통 유조선이 한 척당 평균 200만 배럴 정도를 실어 나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만 달러를 부여했다는 얘기는 배럴당 1불이에요. 크진 않아요. 뭐 유가 상승의 어떤 큰 어떤 모멘텀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그런 짓을 지난 아까 47 years, 47년 내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걸핏하면 거기 맞고 그것도 국제입법 위반이죠. 여담이지만 트럼프가 거기 이란 중동 공격한 것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들을 하지만 그거는 앞뒤가 다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제 정치는 현실 정치죠. 누가 어쨌다고 해서 그걸 뭐 맞고 오르고 뭐 잘못됐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패권국이 힘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게 진짜 싫거나 못하게 하려면 그에 응당한 파워를 가지고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좀 돌아왔는데 We will be helpful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와는 줄 도와준다고 거야. 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볼 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제가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은 미국이 진짜 발 빼버리면요. 미국은 괜찮아요. 2015년 12월 달에 EPCA법, 에너지 보존법을 드디어 해제를 합니다. 50년 만에. 그러니까 미국은 호르무즈가 뭐 셧다운이 되건 말건 상관없는 나라예요. 자급자족 이미 플러스 남아 도는 나라죠, 네, 원유가. 아까 말하기로도 이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가 이미 뭐 세계 뭐 최고 수준이기 아니,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돌아왔지만 헬프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도와는 줄 거다라고 하면 그 중동 지역의 어떤 정말 극단으로 가는 그런 상황까지는 좀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이 갈등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결국에는 지금은 한 발 빼면서 우리는 도와주는 입장이다라고 입장을 약간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예진이는 네, 우리 예진이 머니스코프를 통해서 저희 계속해서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 자화자찬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저희가 다른 이슈들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에 돼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일단 저는 본인을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용주가 보기에는, 용주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트럼프는 항상 자기를 3인칭으로 불러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대통령을 떠나서. 뭐 귀여움이 가미됐을 수도 있잖아요. 귀요미, 예진 씨,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사실 완전 무슨 BJ 트럼프도 아니고 지금 대국민 연설이라 그러는데 사실 대국민 연설이라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 천조국의 일황이 하는 대국민 연설은 전 세계가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발표를 지금 30번이 넘게 했는데 30번 동안 나오는 얘기 맨날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얘기가 동맹이 도와주지 않았는데 미국이 스스로 혼자 해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걸프에 있는 동맹들이 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 자체는 애당초 말이 안 돼요. 잘 지내고 있었잖아. 그렇잖아요. 이란에 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뭐 소식은 있었지만 거기 호르무즈 해협 잘 통과하고 사우디도 기름 잘 팔고 이란도 뭐 중국에다가 기름 잘 팔고 잘 되고 있었잖아. 근데 미국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더니 거기 깽판 쳐놓고 호르무즈 해협 딱 막아놓고 아 우리는 지금 기름 많고 가스 많으니까 우리 지금 집에 돌아갈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이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납득을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냔 말이야.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지금? 아니 어떻게 납득해야 돼요, 대표님? 어차피 설전인 것 같은데 컨셉이 네. 저는 방금 말씀하신 시각은 약간 나이브한 시각이라고 봐요. 국제정치, 현실정치라고 말씀드렸죠. 잘 지내고 있던 걸 때린 건 맞죠. 그런데 미국이 왜 때렸을까요? 뭘 위해서 이 사건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아,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안이에요. 왜 중국 때렸을까요? 견제하기 위해 때린 겁니다. 2월 달에 마두로 체포한 거, 네. 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무슨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마두로를 느닷없이 그 전날 새벽 현지 시간으로 1시 04분인가에 딱 들어가서 30분 만에 핀셋으로 딱 데리고 왔잖아요. 그 전에 3시간 전에 그 베네수엘라 시각으로 오후 8시인가부터 중국 특사단 15명하고 마두로 대통령궁에서 3시간 동안 자기들끼리 잔치합니다. 그러면서 다극체제를 우리가 더 공고히 할 거고 우리 누른 혈맹이고 그러고 2시간 딱 있다가 데리고 왔어요. 잘 아시는 대로 베네수엘라산 원유, 중동산 원유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발표한 사람마다 틀린데 50%에서 80%까지 차지한다고 그래요.
결국 이거 중국 견제하자는 겁니다. 그럼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서 누구 편을 들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일어났고 어떻게 양상이 펼쳐질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하는 관점에서 그 결과를 놓고 투자 기회가 발생되는 곳에 투자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right or wrong, 뭐 맞고 틀리고 이건 없는 거예요. 국제 정치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극단의 상황에 갔을 때 이란이란 나라는 약간 러브 컨트리죠, 사실은. 자, 이렇게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핵무기를 쐈나요? 그렇진 않았죠. 쏘지 않았습니다. 미국 뭐 패권 경쟁 이게 이제 억제의 무기 중에 하나인데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란은 좋아, 그럴 수도 있어. 핵무기를 갖고 있을 때 보통 우리가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보통 핵무기는 실제 쓰는 무기가 아닙니다. 억제용 무기죠. 그렇죠? 근데 이란이 좋아, 그런 스탠스 가져갈 거야. 거기까지 양보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제까지 후티 반군이라든가 뭐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그 정말 테러리스트들, 우리가 몇 년 전에 ISIS가 정말 참수하는 걸 TV로 직접 봤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폭탄 주고 뭐 러시아제 주고 그런 친구들은 만약에 이란이 그런 테러리스트들한테 핵무기를 줘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친구들은 실제 핵무기를 쏴버릴 친구들입니다. 미국을 비판하기 이전에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뭐 미국 쏘는 건 우리하고 상관 있죠.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네. 만약에 우리나라 부산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대만에다가 핵무기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끔찍한 결과예요. 그거를 억제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더라. 제가 뭐 트럼프 옹호 뭐 관심 없어요, 저.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거기에 발생되는 투자 기회. 저는 직관적으로 요번에 뭐 좀 긴 얘기인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 또 분명한 거는요. 원래 우리가 이 자본시장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세 개 봅니다. 금, 미국 국채, US 달러. 요번에 딱 하나 뭐가 확실하게 안전자산으로 검증이 됐나요? US 달러입니다. 금리 떴으니까 채권 가격 작살났죠. 금 가격도 많이 흔들렸어요. 결국은 US 달러로. 그럼 US 달러를 표시 자산에 투자를 하면 된다는 게 저의 스탠스예요. 뭐 그런 시각을 좀 같이 네. 밸런스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아, 네. 단순히 이제 단편적으로 지금 정세만 볼 게 아니라 투자와 같이 맞물려서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근데 오늘 지금 연설이 끝난 직후에 저희가 국내 증시 흐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1%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영향을 다 미치고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불안.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중동 여파는 이미 프라이스인 됐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급 하락 전환을 했다는 건 트럼프의 연설 직후에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연설에 대한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실망감으로 표현을 할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를테면 핵무기를 만약에 한국에 쏴버리거나 그것까지도 가지 말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이란이 뭔가 이게 텐션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막고 뭐 돈 내라 그러면 누구한테 가장 큰 피해가 있나요? 중동산 원유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피해가 가장 큰 겁니다. 중국이요. 뭐 중국, 한국 지금 원유 거의 9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발표하는 것마다 틀리긴 하지만 절반 이상이 중동산 원유입니다. 그럼 이런 나라들한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고 누구와 어디에 어떤 자산에 어느 지역에 투자 기회가 있을 건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경제에 출연하는 이유가 제가 뭐 평론하고 하는 것 때문에 출연 안 하죠. 투자 기회를 네. 공유하고 그런 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같은 한국 시장만 보더라도 그래서 더욱 US 달러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사대주의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내 수익을 보존하고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달러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떻게 좋은데요. 들으셨어요? 저는 투자 기회를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조금 더. 네, 그럼 같이 지금 이제 급한데 네, 네, 약간 지금 급해요. 텐션을 올려서 말씀드리는 게 그 여러 지금 평론가들 나와가지고 뭐 전쟁 전문가들 뭐 교수님들 나오셔가지고 뭐 전쟁이 어쩌고 호르무즈 해협에 섬이 7개 있는데 그거를 뭐 막고 뭐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압니까? 우리가 전망할 수가 있나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분 트럼프가 지금 발 빼겠다고 해도 이란이 끝까지 덤비면 그건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러면 그나마 우리가 수익을 보존하고 늘릴 수 있는 만큼의 헤이븐이 어디냐, 투자 대상이.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작금에 이 한 달 동안 이걸 쭉 보면서 방송 출연하고 어제 그제도 뭐 지방 강의하고 올라왔는데 너무 한쪽에 조금 뭐 이런 표현 조금 약간 편협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 시장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정학적인 문제를 논하는 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내 돈을 늘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듣고 얘기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강하게 전달드리고 싶어서 오늘 조금 제가 네. 텐션을 높여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좀 텐션 높아지셨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아, 전혀 이쪽에서는 그래서 좋아요. 이제 그런 네, 생각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저희가 분명하게 이제 기준점을 두고 이 이슈를 판단해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 이슈가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네, 시간을 또 아, 갖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아까 중국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중국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얘들아 내가 중재할게. 갑자기 중재안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힘들다는 거죠. 아 중국이? 중국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지정학적 지금 뭐 이 상황 자체가 지정학적 구조가 문제냐 아니면은 그 중동에서부터 기름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이 산업적 구조냐라고 이렇게 구조 어떤 구조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가장 큰 구조의 문제는 트럼프의 이 사고 구조가 문제예요. 이 상황 자체가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모든 일들이 생긴 건데 그 구조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그 핵 관련돼서 선생님 좀 말씀하셨는데 이란은 이제 핵 개발을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동안 이란의 논점은 뭐였냐면 야 바깥에서 우리 시아파를 계속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핵을 가져야 돼. 그게 우리만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얘네가 핵 개발을 하려다가 오바마 정부 때 야 니네 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니네 그거 핵 개발하지 말고 우리 합의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핵 합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걔네가 그 핵 우라늄 농축을 그래도 조금 덜 하면서 지내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냥 때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꽉 막아버렸잖아요. 이렇게까지 꽉 막아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이란이. 그래서 이제 이란이 알아버렸어요. 아 우리 핵 굳이 만들 필요 없었네? 호르무즈 해협만 꽉 막고 있으면 전 세계 모든 경제를 우리가 다 쥐고 있는데 우리가 핵이 왜 필요해? 그동안 우리가 바보짓 했구나. 야, 호르무즈 해협 옆에 그 7개의 섬에다가 미사일 기지나 한 100개 짓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에 못 오게.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이란한테 힌트를 준 거예요. 야, 니네 왜 핵 만들어? 바보야, 니네? 미사일이나 더 만들어. 그러네요. 힌트를 줘버린 거잖아요. 실제로 아까 도와준다고 하더니 진짜 도와줘 도와줬어.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이 중국이 굉장히 힘든 건 굉장히 맞아요. 굉장히 많이 힘든 건 맞는데 이 중국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중재안을 내놓긴 했지만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마두리 잡혀갈 때도 뭐 가만히 있었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미국이 사실 나토를 만든 이제 나라고 나토의 이제 가장 큰 그 축인데 이제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는 그 지구에서 가장 큰 중국 대사관이 생겼어요. 프랑스는 중국 자본을 받아서 우리가 발전해 보자라 그랬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중국으로 돌아섰나요? 돌아서는 분위기예요. 예전에는 미국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돈 좀 줘, 우리 뭐 개발 좀 하게 뭐 이랬는데 그걸 이제 중국한테 손을 벌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중동에서 들어오는 가스랑 기름이 막히니까 이제 러시아가 어제 푸틴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아 지금 니네 사가지 않으면 우리 원유값 올릴 거야. 그 말 뭡니까? 러시아가 기름을 이제 본격적으로 팔아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사태로 누가 이득을 봤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득을 받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트럼프는 레드팀이야? 레드팀 수장이냐고. 왜 동맹, 우리 한국, 일본 뭐 이런 동맹들 있잖아. 나토 엄청 괴롭혀놓고 정작 이득 보는 건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투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국제 정세 전문가예요. 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흐뭇하게 또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포인트도 있고 조금 다른 의견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한번 어떻게 또 들으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실 저는 수 있나요? 그 러시아는 굉장히 수혜를 본 건 맞다고 동의해요. 일단 유가가 상승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중국은 경제적으로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자 보세요. 원래 3월 24일인가 미중 정상회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랬죠. 전쟁 중에 트럼프가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 언론도 참 이게 팩트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트럼프가 중국에다가 한 달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게 요청입니까? 좀 바쁘니까 한 달 있다 해. 왜 그랬을 거냐는 거죠. 트럼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뭐 어떤 사안을 보더라도 트럼프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실제로 봤죠. 한 3주 전에 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큐바 얘기합니다. I have the honor of having taking Cuba.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they don't have any money, no oil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직후에 뭐라고 또 하냐면요. 근데 뭐 good land, 뭐 이렇게 great view 뭐 막 던지는 거예요. 네. 캐릭터도 좀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지만 특히 지정학적인 문제에 있어 바보입니까 트럼프가? 트럼프 밑에 있는 그 피터 엑세스라 이런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고 전술이라고 판단했을 때 별로 틀려본 적은 없는데 참고로 그 불과 마두로 때려잡을 때 마두로 딱 핀셋 이렇게 데려올 때 그 전날 그 에어포스 원에서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나요? 기자, 저 이란 전쟁 어떻게 할 겁니까? 공격할 겁니까? 아직 고민 중이야.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전에 명령 딱 내려놓고 이런 게 연막 전술 내지는 이런 거라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고 패권이 걸려 있는 문제에 있어서 미디어하고 얘기하는데 나 이렇게 할 거야. 친절하게 다 미리 얘기해주면 그게 전술 전략입니까? 이렇게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네. 차원에서 중국 경제는 확실히 힘들어요 지금. 이 중동 전쟁뿐만이 아니었어도 소비세 계속 가라앉고 있고 이를테면 요지가 그동안에 부동산 인프라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대면서 경제 성장을 끌어왔어요. 근데 그게 다 목에 찼습니다. 한 5년, 10년 전부터 지방정부 다 고갈됐고 그걸 계속 해주려고 중앙정부도 지금 후달리고 있고 1대1로 원벨트 원로드 거기에 이제까지 거의 2조 달러를 투자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재작년에 제가 그때 되게 에머리 대학교인가 여자 교수님 그 연구하는 교수님이 네.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까지 중국이 투자했던 원벨트 원로드에 투자했던 2조 그때 당시 1.8조라고 그랬는데 그 1.8조의 80%가 다 부도났다고 그랬습니다. 중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뭘 믿고 그렇게 투자를 막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수익 타산도 따져야 되겠지만 지금 남진화에 굉장히 중요하죠. 남차이나에. 우리나라 서해도 그래서 뭐 인공섬 짓고 이런 짓들을 하잖아요. 남해 막 영해 와가지고. 그거가 전 세계의 물동량, 경제 활동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나요? 땅으로 이루어지나요? 바다로 이루어지나요? 물동량의 80% 이상이 다 바다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 중세부터만 보면요. 해양력의 패권을 가진 국가가 다 패권이었어요. 스페인 무적함대, 영국 지금은 미국이죠. 그거를 전 세계 7함대든 2함대부터 9함대까지 전 세계 쫙 포스처 해가지고 꽉 눌러놓으면서 확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대서양이나 특히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대만 반드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내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류샨 열도인가요? 뭐 하여튼 그 일본 저 밑에 섬들 있지 않습니까? 듬성듬성. 그게 딱 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더 확장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지금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눌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편이고 중국 편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은 그걸 뚫어야 어떤 식으로든 세계로 펼쳐 나가는 거고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싸움을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다루질 않아서 그렇지 아주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화웨이에다가 백도어 시험해가지고 정보 다 빼가고 미국도 그런 짓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죽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에요.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 그 이후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왜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이 수출시장 석권하면서 미국 GDP의 40%가 넘으니까 그때부터 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60%인가 딱 넘으니까 그때 그래서 플라자 합의 딱 해가지고 한 5년 괜찮다고 하더니 정신 못 차렸죠 그때. 막 지르고 하다가 이제 90년 초부터 박살 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그런 큰 흐름에서 좀 보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재미있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를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푸틴이 진짜 이거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정말 붙었을 때 러시아가 중국을 도와줄까? 도와줄까요? 도와줄까요? 저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경제들이 어떤 식으로든 유가 상승 때문에 따뜻해졌단 말입니다. 1991년도에 구소련 평유에서 142-H 선언하면서 구소련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누구 덕분에? 누구 때문에? 미국이긴 하지만 사이드에서 중국이 도와주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걸 잊겠습니까? 전 세계 국경 중에 가장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 중국은. 역사적으로 원래 적국이에요.
이 진영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 서로 LI를 형성하는 것이 저는 이건 상상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중국하고 미국이 진짜 제대로 한번 붙는다. 네. 러시아가 도와줄까? 저는 그런 것도 고려했을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뭐 그 상황이 오면 러시아는 중립을 아마 지킬 거라고 저도 그럼요. 생각을 오히려 하는데요. 미국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정말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 사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영화 시나리오 쓰는 걸 배웠어요. 오. 그리고 소설 쓰는 네네. 법도 조금 배웠습니다. 네. 거기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결말부터 쓰라예요. 뒤에서부터 써가라는 거죠. 그래야 앞에서 무슨 캐릭터들이 무슨 짓을 하건 간에 결국엔 그 결말이 난다는 거죠. 네, 네.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손자병법에도 나와요. 오. 선승구전이라고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어. 이 싸움의 결말을 정해놓고 싸워야 결국엔 내가 이긴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싸움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손자병법을 읽었다는 말씀이세요? 안 읽었죠. 네. 지금 이 이란 전쟁 결말이 없잖아요. 결말이 있습니까 지금? 결말이 없죠. 이게 난리 났잖아요. 안 읽어서 이런 사태가 또 발생했다. 타코하고 있잖아요. 좀 호르무즈 해협 딱 막히니까 또 타코 쫄아가지고 지금 미국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고 뭐 헤그세스 뭐 전쟁부 장관이건 바보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참고로 이건 분명하니까 하나 고쳐드릴게요. 트럼프는 Act of War, Art of War, 그 손자병법을 제일 좋아하는 책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왜 이랬어요? 그건 이제 인식하기 나름인데 왜 36개 주랭랑만 치고 있죠? 이걸 주랭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거는 일단 중국과 핵무기였어요. 제가 볼 땐. 핵무기 초토화 거의 다 됐죠. 80, 90%. 우리가 뭐 땅에 가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발표한 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핵무기 베이스만 끝내면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한다고 그거 제가 대학원에서 미국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도 적지 네. 않게 아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의외로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베트남 전쟁 대표적으로 졌죠.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이거 그냥 물량으로 해가지고 돈 막대하게 쓰고 이런다고 꼭 이기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전략으로 바꿨습니까? 핀셋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4년 전인가 그 솔레이만이 트럭 타고 있는 거 가서 딱 무인기 보내서 딱 해서 끝내버리잖아요. 이번에도 전쟁, 마두로도 마찬가지였고 이란 전쟁 시작하자마자 30분 만에 하메이니 사망. 이런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전쟁을 하자는 전략인 거예요. 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힘들 만큼 힘들어요. 제가 알기로. 저는 실제 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 중국 소비가 몇 프로에서 몇 프로 빠졌고 이게 네.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4월 하순경에 이제 미중 전쟁을 하기 위한 뭔가 뭐라고 그러죠, 패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발을 빼도 되는 상황이다라는 판단들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상태가 여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유가의 상단이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보세요? 그건 정답은 모르죠. 다만 제가 이제 30만 몇 년 이 업계에 쭉 있었고 미국 시장만 본 게 25년입니다. 지금 짧은 경험으로 딱 보면 유가하고 환율은 우리가 전망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몇 밴드 두고 전망할 수가 없는데 다만 월가의 구루들이 이 전쟁통의 보고서에 발표낸 거를 토대로 그냥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월스트리트를 전망하는 곳이 135불에서 138불 정도가 유가가 유지가 되고 그 유지되는 기간이 짧으면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인플레이션이나 네. 경제 펀더멘털 훼손이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 것 같고 네. 뭐 200불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세미나를 하고 오면서 어제 시장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유가의 선물 가격의 패턴이 굉장히 재밌게 올라갑니다 지금. 5월물 이제 요번 4월물, 5월물 인도분. 그렇죠. 네, WTI 두바이유가 138불인가 찍혔고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브렌트유가 121불 찍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 현재로. 그런데 WTI의 5월물, 뭐 7월물, 6월물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인도하는 선물 가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년 5월 달, 지금으로부터 1년 만기 인도분이 드디어 69불이 딱 찍혔어요. 그러니까 근월물 기준으로 볼 때 5월 다음 달, 그게 이제 현물 가격과 비슷하다고 보니까 5월 인도분 가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바이유가 138불, 브렌트유가 122불, 그런데 WTI가 100불, 102불 했다가 99불 갔다가 지금 좀 떴을 겁니다, 다시. 이 상황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쟁이 정말 극단으로 갔을 때 가장 그래도 덜 피해보는 나라가 나는 미국이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네 땅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일일 생산량 1위입니다, 미국이. 그리고 수출을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고도 남아 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갈수록 두바이, 자 우리가 유가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바이유, 뭐 오만유, 브렌트유, 뭐 이런 애들이 가격이 이제 브렌트유가 얼마고 WTI는 웨스턴 텍사스 중진류라고 그래서 텍사스에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요 양쪽에 미국에서 형성되는 국제 유가와 중동 지역에 형성되는 국제 유가가 저는 분명히 차별화될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러면 여전히 여기서 뭐가 어쩌고 간에 어디가 투자 기회가 더 있냐는 거죠.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다 해야 돼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좋아서 투자하겠습니까? 아니, 미국에 투자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한 2주 전부터 이란과의 이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의 대국민 발표가 나온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건 네. 역시나 협상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앞으로도 계속 강대강 구조가 이어나가겠구나.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요. 그리고 뭐 이란 쪽에서도 뭐 누구랑 협상했는데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란에서 누구랑 얘기했는데? 누구야? 너야? 나 아닌데 누구야? 너야? 뭐 이러고 있어요. 이란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누구랑 협상했는지도 모르는 아무런 뭐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기름값에 관련돼서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발언에 있어서 더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이혁수라는 분이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네. 이란 혁명수비대. 이혁수가 이란 혁명수비대. 저는 어떤 인물인 줄 알았어요. 혁수 씨. 혁수 씨가 네. 이야기를 했는데 200배럴당 200달러 니네 딱 대기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오를 솔직히 해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그쪽에서 풀어주지 않는 이상 이건 답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자,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혁명수비대 말대로 200달러가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어디가 가장 피해가 덜 받습니까? 미국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계속. 왜 그 생각만 해요? 아니 잠깐만. 아니죠. 왜 내가 지금 죽겠는데 왜 거기만 생각해요? 나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잠깐만. 물론 왜? 그렇죠. 왜? 그 상황이 가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게 투자 전문가로 나온 거지 네. 평론가님처럼 평론하자고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또 한 번 반대 발언을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투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심을 잃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200이 되면 사실 우리가 기름이 없으니까 산업 동력을 잃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뭐 반도체랄지 뭐 제조 산업이랄지 아, 완전 힘들어지겠죠. 다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이렇게 의외로 빠지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미국에 투자하자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평론가님, 제 자리를 이렇게 빼앗아 가시면 안 되죠. 나 궁금해서. 나도 투자자로 나왔잖아 여기. 아니 아나운서님 잠깐만. 나도 지금 급해서 나온 건데. 난 뭐 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네. 뭐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얼마고 그런 말씀 굳이 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 드려도 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아까 유가 체크해 보니까 저희가 확인했을 그 당시하고 조금 변동이 있었어요. WTI가 지금 상승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뭐 두바이유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유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이렇게 4%,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두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어떤 분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우리 시사평론가님. 앞으로 미국이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염두에 두고 좀 시나리오를 펼쳐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미국이 지금 선택권을 가진 게 없다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자기 손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버렸어요. 사실 이 전쟁의 시작점을 본다면 베네수엘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는 저는 진짜 좋은 작전이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트럼프가 야 가가지고 마두로 잡아와라 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진짜 마두로 잡아온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이거 진짜 되는구나. 그래서 야 그러면은 야 네타냐후가 전화 왔던데 야 이란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던 거예요. 뭐 아니에요? 잠깐만, 영화의 시나리오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BBC나 뭐 네. CNN도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출구 전략 없이 그냥 시작을 해버렸다. 네. 정해놓지 않고. 정해놓지 않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상황까지 와버려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란한테 아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 뭐 프랑스, 영국을 정확히 딱 집어서 니들이 여기서 기름 많이 쓰니까 니들이 이거 알아서 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너무하잖아 이거는. 해도 너무해. 심지어 나토도 예전부터 트럼프가 싫어해서 나토까지 탈퇴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진짜 국제 뭔가 이 정세 재개편의 시기가 되는 건가? 저는요. 난세가 올 거라고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난세가 이 전문가님처럼 중국과의 뭔가 그 난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난세라는 것은 새롭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질서를 다시 재정립하는 그게 난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미국 내에서 난세가 나올 줄은 몰랐네. 기존에 미국이 하던 짓과 정반대의 짓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난세가 이제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거의 없는 게 왜냐하면 미국 내 트럼프의 지지율도 지금 30%로 떨어졌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마러라고 트럼프가 가장 사랑하는 트럼프의 자택이 있는 곳에서 최근에 보궐선거가 일어났는데 민주당이 당선됐어요. 텍사스 중앙 한복판에서 하원 의원 보궐선거했는데 민주당이 당선됐어요. 텍사스는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뺏어야겠네. 마가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람이 우리랑 했던 약속을 어기고 있잖아. 미국 자국 우선주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미국 자국 우선주의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지금 정말 우리한테 사과해야 돼. 아, 우리한테 나한테 갑자기? 사과해. 사과해 지금. 그거밖에 답이 없어. 사과해. 쉽지 않네요. 네네. 아마 이제 이번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미국의 관세 때문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모두 뭐 사과를 맞아요. 하신다면은 또 이제 뭐 시장이 아니 좀 봐봐요. 손을 잡아줄 수도 있죠. 이번에 동맹이 안 도와줬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동맹이니까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근데 트럼프 집권되자마자 뭐 했어요? 뭐 이상한 이런 차트 가지고 나와가지고 50%, 60% 이거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현금을 달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도 5,500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깡패가 삥 뜯는 거잖아.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동맹한테 그렇게 삥을 뜯어놓고 말이야.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웃긴데 자기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전쟁을 시작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 니네 왜 안 도와줘?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해, 난. 예.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 뒤에는 첨예한 어떤 전략과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했을 하셨기에. 거다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한테 발언 기회를 꼭 주세요. 네. 우리가 국제 정세를 읽거나 지오폴리티컬한 문제를 이해할 때는 감정적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감정 싸움하듯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현실 정치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과거 한 50년까지 전 세계 무역의 패러다임이 뭐였습니까? 보호주의였나요? 자유무역이었나요? 자유무역이었죠. 자유무역이었습니다. 네. 자유무역을 시작한 거는 구소련 뭐라고 그러죠? 그 공산 진영과 네. 자유 진영을 이쪽을 더 살찌워 주면서 우리가 이걸 다 오버라이드 하자라고 해서 시작은 그렇게 한 겁니다. 가트 체제, 유루과이 라운드에서 관세 다 낮추고 서로 다 잘하자. 덕분에 유럽의 독일 수출시장 석권했고 그 이후에 아시아의 일본이 수출시장 석권했어요. 그러다가 반도체든 가전이든 이제 또 넘기는 걸 우리가 받아서 우리나라가 수출시장 석권했습니다. 석권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막 이상한 또라이라서 이 마가를 주장한 게 아니에요. 2010년도에 유행했던 게 FTA가 유행했습니다. Free Trade Agreement, 양자간 협정, 자유무역 협정. 이게 이름이 자유니까 뭔가 자유무역하고 막 되게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 같잖아요. 같죠. 전혀 반대예요. 다 터놓고 무역하자고 했다가 너하고만 나하고만 잘하자 이겁니다. 그 이후에 이코노믹 블럭이 나오죠. 둘만 했더니 경쟁력이 없어. 너도 껴. 그래서 한 서너 개 국가 지들끼리. 그러니까 중요한 흐름은 무역의 패러다임이 이미 2010년 전부터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헤이버 어널리틱스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쓰는 자료인데 네. 헤이버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국제 어떤 정치, 경제 이런 그 싱크탱크 중에 하나에서 발표한 게 글로벌라이제이션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화 지수라고 해서 전 세계 수출 수입의 양을 전 세계 GDP로 나눈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게 지난 50년 동안 2010년 동안 계속 폭증을 해요. 자유무역이 팽창을 했다는 얘기죠. 2010년 즈음부터 큰 폭으로 빠지다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맞고 틀리고 네가 뭐 어쩌고 이걸 떠나서 정세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를 하던가 아니면 뭐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저쪽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동맹을 체제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나라 경제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일단 무역 패러다임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작년 12월 초에 NSS 보고서 발표하죠.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는 보고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실행격적인 방법 그 보고서로 1월 20 며칠인가 NDS 보고서 발표했어요. National Defense Strategy. 거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NSS 보고서 포인트 딱 4개입니다. 자유무역 끝났어 이제. 중국 힘으로 억제하겠다. 유럽 들뜨러진 듯 하지 마. 그리고 또 뭐였죠?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방부를 이제 내가 다시 갖고 올 거야. 그게 너 나쁜 놈이고 깡패고 다 그건 개인의 몫입니다만 정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NDS 보고서에서 실행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주장을 한 게 아까 나토 언급하셨지만 참고로 나토를 미국이 만든 건 맞아요.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가장 첨예한 앳 리스크에 있는 앳 스테이크에 있는 지역은 미국입니까? 유럽입니까? 유럽은요. 유럽이죠. 이제 살 떨리는 일이에요. 중동 문제보다 나토에서 미국이 발을 빼버리면 러시아가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왜냐? 이건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3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직접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지금 레버리지를 삼는 거예요. 그거를 지 맘대로 역할 이렇게 비판하는 건 개인의 몫이지만 정세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에스테이크 있는 지역이 유럽인데 그거하고 별로 지역적으로 상관이 없는 미국이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의 70%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가인 트럼프 입장에서 그리고 이미 20년 전에 서로 쪼개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각자 도생의 기류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거를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생각이 나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을 막 하는 것이고 이게 책임을 다 안 한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굳이 내가 뭐하러 책임을 져? 도와달라는데 도와도 안 주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뭐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입장도 있고 또 다양한 입장들을 저희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그래서 마련을 한 겁니다. 재밌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의 그죠? 이야기 너무 저 흥미롭게 너무 듣고 재밌어요. 있고요. 네. 근데 오늘 네. 무슨 날인지 아세요, 두 분? 만우절. 만우절. 어제가 만우절이야.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만우절 날 이렇게 또 발언도 하시고 오늘이 관세 해방의 날 거의 일주기입니다. 네,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시 이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국제 정세의 흐름에는 어떤 또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미국이 사실은 보호무역의 최강자예요. 미국이 처음에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200년 정도는 세계 바깥으로 안 나왔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일본이 진주만 습격을 하기 전까지는 미국은 끝까지 자기들끼리만 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미국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고 원한다면 전 세계를 우리가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약간 미국의 국뽕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국뽕. 네, 미국 국뽕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보호무역을 하던 나라가 뭐가 잘못됐는지 갑자기 멱살 잡고 일어나서 동맹들한테 야 FTA 해 라고 얘기했던 게 자유무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축통화가 된 거잖아요. 달러가. 그러면 달러로 사람들이 이거를 주고 사고 파는 건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많이 살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다 달러로 사니까. 그러놓고서는 트럼프는 이제 와가지고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게 사실 애당초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게 뭐 우리가 위안화를 쓰다가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납득을 하겠어. 아 그래 우리가 미국한테 소홀했구나. 근데 우리 계속 달러로 샀잖아. 여행 갈 때 달러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수출해서 뭐 손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미국이 뭐 첨단 산업 같은 거 꾸준히 양성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플라자 협의 잠깐 얘기했는데 그때 반도체 일본에서 뺏어갔잖아. 네. 그리고 방치했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자기들이 다시 할 거라 그러잖아. 뭐 하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관세 이것도 사실은 이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그동안 FTA가 미국한테 좀 너무 좀 불리한 협정이었다. 그러니까 뭐 관세를 뭐 5%, 10%씩만 조금씩 올리고 미국한테 뭐 조금씩만 투자를 해라 그러면은 납득을 다 했을 거야. 그동안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나토 방위비도 진짜 70% 이상 미국이 내고 있고 유엔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70% 이상 돈을 내고 있어요. 그동안 미국이 해준 게 솔직히 있어. 그 인정을 해야 됩니다. 20년, 30년 동안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을 했을 텐데 지금 이 행태, 트럼프가 하는 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요. 엄포를 놓고. 논포로 놓고 네. 막 사람을 윽박 지르고 말이야. 아니, 옛날 동대문 깡패도 이렇게는 안 했다, 그죠? 부드럽게 할 수도 있잖아, 솔직히. 우리도 다 아는데. 다 알았어요? 다 알죠. 아니 근데 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때리기 전까지는 이 상태라면 참 좋았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도 돈을 더 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관세 해방의 날로 인해서 각 국가들에게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기존 대비해서 너무나 높은 고율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뭐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기업 차원에서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이 향후 이제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요. 관세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미국 경제만 보면 다른 한국 나라도 경제는요? 다른 나라도 이제까지 경제가 뭐 훼손이 있다거나 이런 징후는 아직은 없어요. 주가만 당시 한 2달 흔들린 것뿐이에요.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그 판때기 관서 갖고 나와서 할 때 그 이후에 4월 8일이 저점이었거든요. S&P 500이 한 2달 동안 19.8%가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4월 8일 저점으로 작년 말까지 S&P 500이 34%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아직 영향은 없었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게 투자 전문가로서 특히 미국 지역에 주로 투자하는 전문가로서 아주 좋은 저는 지적이라고 보는 게 지금으로부터 2026년이 들어선 지금이 이제 관세 영향이 좀 딜레이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관세가 많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수출 회사들도 힘들어지겠지만 수입하는 회사가 거의 떠안는다는 얘기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수입하는 국가에서 볼 때 실제로 이게 이 공급망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수입 물가에 가장 먼저 반영이 되겠죠. 수입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 넘기는 게 생산자들이 떠안아서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생산자 물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 이후에 생산자 물가에서 소비자 매대까지 실제 물가에 전이 되는 거는 짧으면 3개월, 길게면 6개월 정도 걸려요. 길게 보는 건 한 1년 정도 본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작년 말부터 가을부터 인터뷰를 하면서 관세에 따른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 보기 좋게 빗나갔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 버퍼 역할을 하는 일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좀 기니까 빼고 어쨌건 올해 한 중반으로 갈수록 이 물가가 관세에 따른 물가가 1년 전의 물가가 이제 실제로 이 CPI, Consumer Price Index 쪽에 전이가 되는 게 보여요, 이제. 되지 않을까?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컨퍼런스 보드라든가 또는 PMI라든가 이런 하부 지표를 보면 지불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소비재 물가, 소비 매대로 전이되는 물가가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포트폴리오도 그게 확실히 이제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제가 하루 건너 하루 이걸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도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바꿀 생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가에는 악영향이지만 그렇다고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또는 우리나라 미국 경제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채산성이 확실히 안 좋아지는 건 맞지만 경기 펀더멘털 자체가 크게 훼손이 있다는 징후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아주 재밌는 말씀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네. 좀 이렇게 복기를 해서 좋아요. 자 미국이 깡패 같은 짓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미국이 원래 전 세계 무역 패러다임은요. 자유무역이 원래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보호무역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또라이라서 그런 것든 뭐든 간에 원래가 자유무역이었는데 왜 트럼프가 느닷없이 보호무역으로 가니 이게 아니라 원래가 보호무역이었습니다. 네? 그런 걸 지금 진영 싸움 때문에 한 50년 동안 자유무역이 됐다가 어떻게 보면 다시 리턴 투 베이지가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미국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아니 제가 미국 입장을 옹호하게 되는 발언이 자꾸 나가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미국 전공을 하면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글로벌 정치 경제 문화를 실제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1920 몇 년도인가요?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럽이 완전히 거덜났었어요. 경제고 금융이고 다 거덜났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진짜 대공황 정도가 아니고요. 그거 가만 놔뒀으면 전 세계가 끝났어요. 거의. 경제적으로 거의 석기 시대로 좀 과장해서 돌아갔은 거를 미국이 그동안에 아까 좋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다가 먼로 독트린에 따라서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미국이 그나마 가장 피가 적었고 2차 세계대전에 무기 팔아먹으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인즈라고 제가 경제학도지만 존 메이나드 케인즈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왜 유명해진 줄 아세요? 여담이지만 그때 전후 비용 처리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금융을 어떻게 조달하고 이 작전을 실제로 실무에서 짠 사람이 케인즈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케인즈가
이 공통 통화, 커먼 커런시를 그때 주장했습니다. 그대로 됐으면 미국이 패권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영국이고 뭐고 독일이고 완전 다 초토화돼 가지고 그러면 자 보십시오. 미국이 그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 돈이 일단 돌아야 경제도 살리고 갚네 빌려주네 이걸 떠나서 돈이 일단 수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미국이 한 거예요. 자의반 타의반 그러면서 반강제적으로 자의반 타의반 기축통화 반열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존 메이나드 케인즈도 그때 스탠스를 바꿔요. US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야 된다라고 메이나드 케인즈가 주장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이었다고요? 영국 재무성의 담당 관료였어요. 패권을 뺏기고 싶었겠습니까? 대안이 그거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해주고 뭐 하는 거 그건 이제 미국이 자의반 타의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패권을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전 세계에다 달러를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합니까? 그냥 줄 수 있습니까? 수입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를 떠안은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러니까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면 입장이라면 그죠? 기축통화 역할을 하려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걸 보고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려왔던 건데 저도 딱 그 몇 가지 동의하는 것 중에 아주 크게 동의하는 게 트럼프가 그 흐름을 완전히 지금 서서히 바꾸기라도 하든가요. 느닷없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그것도 참 2017년 1기 때 이미 신호를 준 겁니다. 그러면 미리 그때 준비를 했어야죠. 뭐 저 같은 일개 개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네. 그때 이미 읽고 준비를 했었어야죠.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저도 아주 100% 동의하는 게 좀 천천히나 좀 그래주얼리 하든가요. 느닷없이 바꿔버리니까 미국은 괜찮아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지금 저 걱정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야 되고 환율이 지금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 걱정이 돼요. 지금. 뭐 지금 시기 네. 유학을 하셨다면은 유학 못 가죠. 못 가죠. 아, 절대 못 가죠. 너무나 참고로 저희 힘들었을 큰애 것 지금 같아요. 유학 가 있어요. 진짜요? 미국으로? 제가 친미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네. 타격이 큰 사람이에요 지금 환율 때문에. 그러네. 엄청나요. 지금 그런데 환율 때문에. 에도 불구하고 제 직업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 투자 전문가로서 제가 지금 뭐 크진 않지만 몇백억 정도 고객 자금을 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그걸 잃지 말아야죠. 저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좀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기회를 찾자. 네. 근데 뭐 좋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제가 오늘 뭐 무슨 반미 전사처럼 나올 것 같아서 여기다 시청자분들 하나. 재밌으실 것 같아요. 약간 두렵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친미예요, 사실은. 미국에서 갑자기 10년 넘게 폐쇄선언을. 살았고 네, 좋아요. 미국 정말 사랑하고요. 집에 저 수영할 때는 그 미국 성조기 반바지만 입고 수영하고요. 저 미국 진짜 5,500억 달러만큼 사랑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요거 하이라이트로 꼭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쟁도 버거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번 주에 예정된 일정들이 또 많으세요. 뭐 국토안보부 셧다운과 출생 시민권 소송, 연례 예산안, 뭐 연예인 스케줄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 자, 이런 굵직한 의제들을 앞두고 이번 주에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트럼프의 레임덕이 시작이 되었나? 요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레임덕이. 왜냐하면 지지율 이야기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에서 지지율이 36%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4%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한 주 만에 4%포인트가 빠지는 대통령은 레임덕이 가까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국토안보부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 이민 단속국이 멀쩡한 미국 시민들 쏴서 지금 그게 정치적인 이 현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출생 시민권 소송 같은 경우에는 미국 헌법에 있는 건데 그거를 트럼프가 또 자기 싫다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근본을 흔드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미국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 지금 미국이 테크로 엄청 뜨고 있잖아요. 근데 그 테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80% 이상이 인도 사람.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건데? 미국의 힘을 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질 수 있는 이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는 이미 있으니까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거 지금 또 미국에서 노킹 시위 일어났죠? 네. 그 테크 컴퍼니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족들 다 그 노킹 시위 나간대요. 그러면 트럼프 당연히 지금 레임덕 오고 있는 거고 과연 이 고통을 트럼프가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 나는 취임 2년 차에 레임덕 오는 사람 나 처음 봤어 진짜.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말이 안 취임 됩니다. 2년인데 어떻게 네. 보면 뭐 7년 차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1기랑 네. 2기는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아주 다른 사람. 네. 1기 때는 주변에 말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2기 때는 그냥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만 있어. 가시죠, 형님. 형님 지금 바로 가시죠, 형님. 이거밖에 없는 거야. 3차, 4차 막 가는 겁니다. 아니 아까 미국 좋아하신다면서요. 사랑합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또 보일지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서 시장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 보고 있는 질문, 관심 있는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메모리입니다. 바로 사실은 이제 한국 시장을 들어 올린 건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강하게 시장을 지탱해 줬는데 사실 현물 가격이 이제 메모리 현물 가격이 빠지면서 이제 고점 찍은 거 아니야라는 우려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저는 고점 찍은 거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 확실하다. 네, 지난번에 인터뷰했을 때 이런 거 네.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때 어떤 워딩을 썼냐면요. 네. 그때가 12월인가 뭐 1월인가 하여튼 그랬었어요. 제가 사실 인터뷰하면서 12월 달 즈음부터 이 여러 방송국에서 이제 반도체 얘기 많이 나오고 아울러서 그 국내 주식이 계속 갈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빈약하지만 이런 워딩을 썼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최근 1년 반 동안 거의 몇 배가 상승했습니까? 거의 두세 배 상승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 주요 마켓쉐어를 갖고 가고 있는 삼전과 SK 하이닉스가 향후에 EPS라든가 어닝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미리 땡겨서 반영한 거거든요. 작년 한 해 뭐 두세 배, 몇 배씩 주가가 상승한 것이.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이게 작년 12월 버전입니다, 제가. 나는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깐부치킨 깐부 회동했죠. 그랬죠. 전선왕이. 그때 제가 볼 때 그때 당시에 전선왕하고 뭐 최태원 회장님이나 이재용 회장님 간에 이런 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야, 가격 지금 얼마인데 한 2배까지는 내가 땡겨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좀 몰아줘. 반도체라는 건 우리가 자동차처럼 하나 필요하니까 하나 주문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반도체라는 건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요. 투자 비용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들고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요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리쇼링 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반도체예요, 참고로. 하여튼 그래서 젠순왕이 와가지고 막 수요가 엄청 폭증을 하니까 그래서 반도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다시 좀 돌아가서 뭐 100만 개 필요하니까 100만 개만 줘 이러지 않아요. 막 한 100만 개 필요하면 미리 그걸 땡겨서 한 500만 개씩 사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재고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참고로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그러니까 참 이 시장은 제가 욕먹을 각오 표현 드리는데 너무 방정 맞아요. 가격 좀 뜬다고 해서 슈퍼 사이클이고 뭐 반도체 사이클은요. 2000년 초반에 한 7년 장기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 2년 쑥 빠졌다 오르고 의외로 반도체 사이클은 굉장히 시클리컬해요. 아주 시장 민감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고 이를테면 하여튼 돌아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12월 달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 엔비디아 등등에서 가격을 얼마까지 부담을 떠안을 수 있겠니?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반도체 재고 사이클이 거의 이제 9분응선, 8분응선 될 거다. 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딱 피크아웃을 하는 순간 반도체 수요가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자인 삼성전자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업체들한테 주문이 계속 늘어나겠니?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보니까 2월 25일인가 골드만삭스에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데이터 센터 KPX 캐피털 익스펜디처 이 전망을 딱 했는데 공교롭게 이게 올해 1월 1, 4분기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KPX 이 투자 비중이 86%까지 딱 찍고 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까지 M7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고 수익을 얻은 거는 KPX 투자 덕분에 얻은 거잖아요. 어떤 댓글을 보니까 이게 다 빚내서 한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수익을 못 내는 거고. 그렇죠. 하여튼 첫 번째 KPX가 데이터 센터를 위한 KPX 투자라는 게 언제까지 계속 증가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딱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목에 딱 차면 KPX는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 거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그게 문제는 없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입장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KPX가 올해 1, 4분기에 피크아웃을 딱 하고 정점을 찍고 쫙 떨어진다는 얘기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그만하지 않겠어요? 이제까지 했던 이 상승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사실 미국 전문이면서 한국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면 막 댓글들이 굉장히 매서운데 저는 골든 크로스는 이런 거 안 봐요.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펀더멘탈이 굳건하면 주가가 빠졌더라도 그건 저가 매수고 주가가 오르더라도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면 그거는 팔아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쉽게 말하면 그런 판단을 해요. 매크로 분석 펀더멘탈리스트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12월, 1월 올해 초에 이게 반도체로 막 다 끌어왔는데 이게 조금 위험 관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다. 불과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제가 그 대형 유튜브 채널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고 있어서 오늘 빠지는 건 물론 반도체 그것도 좀 믹스가 돼 있을 테고 아까 우리가 복귀해서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발 빼버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건 다른 나라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주요하게 오늘의 하락을 끌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 다시 좀 더 역시 돌아와서 반도체 부분은 이제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 나왔네요. 네,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는 위험 관리를 할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대국민 연설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리 평론가님부터. 재밌었습니다. 네, 한 줄로 요약해 주신 거예요? 재밌었고 사실 저랑 좀 반대되는 의견이 많으셨잖아요. 이런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이 알고리즘이 점점 예민해지고 있어서 나랑 이야기 그 의견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근데 이런 반대되는 의견을 들으면 내가 놓쳤던 부분도 분명히 알 수 있고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이런 부분 내가 놓쳤구나. 이거 배워간다. 이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 계속했으면 좋겠네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응원까지. 우리 대표님은요? 저는 오늘 평론가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스스로 이렇게 좀 굉장히 즐겼습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뭐 우리가 일개 뭐 평론가 내지는 뭐 조그마한 운용사 대표인데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해 주신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나 인식을 우리가 할 때 한쪽에 편향돼 있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뭐 진영 논리도 따지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한쪽 식견만 갖고 이해하면요 결국은 본인만 손해예요. 투자도 그렇게 하면 망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프로 앤 콘을 밸런스 있는 시각을 항상 가져가자는 차원에서 저도 사실 약간 인텐션이 있었거든요. 아까 네. 그냥 넘어가려다가 살짝 반론하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비판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한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한번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참 도움이 서로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투자도 분산 투자 그리고 시사 평론도 분산해서 네,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면 어떻게 두 분이 악수하시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 막 싸운 적이 없는데 왜 악수를 해야 돼?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럼 진행이 왜 이래? 아니 왜 갑자기 악수를 왜 해요? 뭔데? 오케이, 그러면 서로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충광 대표님과 이용주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